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건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각자 개인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1차 방법에서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그리고 백신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방법들은 1차적인 방법이고 단기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해라. 그러면 큰일 나죠. 모든 자영업자가 다 엉망이고 학교 수업도 전혀 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은 결국 단기간에 이렇게 확산을 퍼뜨리는 것을 이제 막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심지어 다들 백신 하지만서도 백신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죠. 왜? 백신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즉 효과가 6개월밖에 가지 못하거든요. 그럼 내년에 대해서 또 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내년 됐을 때 혹시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은 그 백신은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럼 또 백신 개발한다고 또 해요. 이게 지금 계속 사람이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거죠.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이 시대에 우리한테 어떤 걸 원하셨을까? 2차 방법이 뭐냐면요. 아무리 확진이 많더라도 사망률이 작으면 되겠죠. 그냥 감기같이 며칠 앓다가 일어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사망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해결책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결국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주신 결국 면역력에 관련되는 거예요. 면역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왜? 면역력 하게 되면 벌써 머릿속에 누가 뭐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 그죠? 이미 벌써 많이 세뇌 교육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의 사회적인 그 어떤 경향 때문에 의외로 면역력이 좀 많이 저하되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잘 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힘들게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심각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려고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무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의외로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는 삶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면역력 저하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죠. 그죠? 요즘 환갑잔치 한 사람 보셨어요? 주위에? 큰일 납니다. 환갑잔치 하면 뭐래 젊은 애들이 여기 까부냐고. 60세는 노인이 아니죠. 근데 왜 3, 40년 전에 환갑잔치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60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60까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친척들이 감사 그 잔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80세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어떤 환자예요. 무슨 환자일까요? 무슨 환자? 암 환자예요.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 환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건강하게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3명당 1명이 암에 걸려서 80세를 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3명당 1명은 이게 뭐예요? 2집당 1집에 암 환자가 있대요. 그런데도 우리가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나라가 184개국이라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서 한 대략 한 몇 등쯤 할까요? 추측. 전 세계에서 대략 몇 등쯤 할까요? 추측. 1등 또
3등. 3등. 우리 3등한다고 얘기하신 분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는요, 1등 안 하면 안 합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도 대장암 발병률이 2배가 더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1등보다도 2배가 더 높은 특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아들들이 모르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당 10만 명당 77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결핵이 언제 걸리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못 먹었을 때, 영양성분이 부족할 때 오는 가장 후진국형 병인데 이게 10만 명당 77명.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가 몇 등쯤 할까요? 추측. 대략. 아, 그렇죠. 역시 뭐 우리는 1등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이것도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환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77명의 결핵 환자 중에서 연령별로 20대의 결핵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면역력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유방암은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원래 50 넘어서 걸리는 병이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15%, 8, 90%가 50대, 60대, 70대, 80대예요. 우리나라는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한 몇 퍼센트쯤 될까요? 미국은 10에서 15%, 한국은 50%.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입니다. 이게 전부 면역력에 관련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면역력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면역력이 세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더라도 1차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는 들어오더라도 무증상, 아무 증상 없이 그냥 항체만 만들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면역력 하게 되면 그저 건강기능식품 누가 인삼 먹으면 된다 하더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은 그렇게 한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전인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바뀌어야지만 면역력이 원래대로 회복하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강보조식품들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이건 뭐야?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서 해야지만 회복되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이제 과학 중에서 제네틱스, 유전학이라고 그래요. 유전학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 평생 좋게 살고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면 평생 자기의 삶은 나쁜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제네틱스, 유전학이라는 부분인데 이 유전학은 벌써 이론이 깨졌어요. 뭐냐?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요. 자기가 부모로부터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유전자가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에피제네틱스다 해서 후성 유전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까 제가 이제 이 면역력에 관련되는 부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면역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면역력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어디에 있어요? 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장 건강이 나쁘면은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장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첫째,
자기의 삶 속에서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변비 설사가 너무 심하다. 이건 장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고기를 좀 먹으면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 성분이 나오면서 다른 성분으로 인돌, 스키톨 같은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냄새가 좀 지독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지독한 이상한, 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지독한 방귀 냄새가 나온다. 뭐예요? 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할까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 속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잘 소화되고 흡수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장 속에 들어가서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내 장 속에서 막 썩어서 지금 속이 지금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서면서 막 까불랑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몸이 살려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얘야, 장 속에 뭐가 썩는다. 알려주려고. 근데 내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초, 중, 고, 우리 10대, 20대들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려고만 신경 썼지 그 음식을 먹고 애들 뱃속에 들어가서 썩는지 소화가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들 방귀 냄새나 좀 지독하고 이러면 그냥 웃고 장난치고 넘겨버려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장 건강을 좋게 결국 해야 되는데 결국 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서도 오늘은 한 가지 방법, 우선 좀 그 효과가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장 건강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은 아, 교수님 그 유산균 먹으면 됩니다. 뭐 유산균 다 먹고 있는데 이제 유산균이 완전히 국민 건강식품이 될 정도로 유산균이 지금 유행이 돼버렸어요. 유산균 먹어서 해결될까요? 안 돼요. 오늘은 유산균의 그 불편한 진실,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제 보통 이제 유산균 하게 되면은요,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해요. 프로바이오틱. 이건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생균이라는 얘기예요. 생균. 살아있는 균이다. 이게 이제 1세대 유산균이라고 얘기합니다. 1세대 유산균은 우리 흔히 아는 식으로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유산균, 1세대 유산균이 19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19가지를 적절하게 혼합을 합니다. 5가지 섞는 경우 7가지, 8가지 상업적으로 이제 혼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략 현재 돈 주고 현재 사 먹을 수 있는 1세대 유산균은 마리 숫자가 100억 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온도나 pH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온도 올라가더라도 끓이더라도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위 속에 들어가면 위 산에 다 죽어버려요. 다음 집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뭐 캡슐을 씌워가지고 뭐 했다 여러 가지 특허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까지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장까지 내려갔을 때 이게 그 속에서 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식. 그죠? 번식을 해야지만, 왜냐면은 장 속에 있는 균의 숫자가 100조 개가 넘어요. 근데 먹는 거 해봐야 지금 10억이나 100억 마리밖에 안 되죠. 들어가서도 돼요? 효과가 없어요. 마리수에 변화가 없다 이 말이죠. 큰 컨테이너에 지금 물 한 바가지 들어가 봐야 표시가 안 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번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이, 온도, 습도. 자, 온도, 습도는 장이 이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먹이가 없어요. 유산균의 먹이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런데 이 포도당은 소장에서 전부 흡수가 되어버리고 대장까지는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장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대장에 넘어가려면 특별한 종류의 포도당을 먹어야 돼요. 자, 포도당이 한 개짜리 우리가 단당이라고 합니다. 단당. 2개 붙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2당이라고 그래요. 2당이 뭐예요? 설탕, 꿀, 엿. 근데 이 2당은 쉽게 잘 분해가 돼요. 쉽게. 잘 분해가 돼요. 소장에서 다 흡수가 돼버려요. 당이 3개가 붙이는 게 뭘까요? 3당, 다당? 그죠? 근데
당이 3개부터 10개까지 붙어 있는 것을 특별히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당 주부들도 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살 안 찐다 하더라.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왜 살이 안 찌냐면은 이 올리고당은 당이 3개에서 10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소장에서 분해가 안 돼요. 그대로 어디? 대장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대장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가 몸으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만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개에서 10개짜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이 상행결장하고 행행결장 이쪽 부분에 오면서 분리가 되면서 포도당을 하나씩 주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 속에 있는 균들이 먹고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산균을 먹더라도 또는 장에 미생물들을 키워주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올리고당을 먹어야 되는데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양파, 마늘, 약혼, 바나나, 콩 이걸 꼭 반찬으로 같이 먹어줘야 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 2세대 유산균이라고 얘기해요. 유산균은 먹이. 유산균만 먹어서 안 되고 유산균은 뭘 먹어줘야 돼요? 먹이도 함께 먹어줘야 된다. 그게 반드시 뭘 먹는다고요? 반찬으로. 양파, 마늘, 약혼, 바나나. 그런데 3개에서 10개짜리는요. 여기까지 다 있다가 저 끝에 항문까지는 못 가요. 아까 우리나라 이 대장암에서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죠. 그랬죠. 그 대장암 환자가 직장암이 제일 많아요. 항문 바로 위에. 여기에는 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3개에서 10개는요. 초입에 다 먹어버려요. 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려면은 반드시 당이 20개에서 30개 길게 붙어 있는 녀석을 가야 돼요. 20개, 30개 길게 붙어 있는 녀석을 이눌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눌린. 그래서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 또는 치커리. 다 이게 뭐예요? 뿌리식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또 우리 어린애들이 뿌리식품 먹어야 안 먹어요? 뿌리식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을 다 만들 때 각각 식물마다 기능을 다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현대 음식의 특징이 뭐예요? 뿌리식품을 먹지 않기 시작하면서 장, 특히 항문 끝에까지 있는 직장 쪽에는 유익균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어가니까 면역세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면역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되고 면역세포가 활동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면역력이 줄어들고 변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장 건강을 이제 회복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올리고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눌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을 2개 합친 것을 우리가 프로와 프리를 합친 것을 3세대 신바이오틱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가장 좋은 건 4세대. 4세대는 1세대, 2세대가 합쳐진 것에다가 그 다음에 또 대사물질. 대사물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4세대 유산균에서 가장 좋은 것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에서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그죠? 김치 중에서는 고춧가루나 젓갈이 많이 들어간 거 말고 동치미나 백김치, 물김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된장도 마찬가지로 소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청국장. 청국장에 끈끈이 있죠, 끈끈이. 그 끈끈이가 바로 대사물질이라는 거죠. 청국장에는 벌써 균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콩이 있기 때문에 올리고당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끈끈이가 뭐예요? 대사물질에서 가장 좋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좋은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우리 조상님들한테 지혜스럽게 주신 그 전통 발효식품이 실제로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과거에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가 범창했을 때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유행했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의 가장 특효약은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김치와 청국장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죠? 그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장 건강이 좋아야 되고 장 건강을 좋게 하는데 가장 좋은 먹거리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청국장과 김치에 대한 그 강의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이제 강의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어떻게 담그냐 레시피를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앞치마 두르고 칼 들고 요리까지 해가면서 동김치 담그는 방법, 백김치 담그는 방법, 청국장 띄우는 방법 또는 청국장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분석화학인데 한 해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현재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상업용 청국장을 좀 분석을 합시다 해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서는 청국장 먹으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청국장을 제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제대로 청국장을 만들고 있는 회사 같은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거의 가내수공업. 그래서 그냥 가족들끼리 적당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실제로 보니까 이 청국장을 발효하는 방법도 다르고 발효하는 환경도 다르고 균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청국장을 띄울 때 보게 되면 짚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매주도 우리가 짚에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짚에는 좋은 균만 있을까요? 나쁜 균도 같이 있을까요? 같이 있죠. 그러면 좋은 균은 발효를 시키지만 나쁜 균은 뭐예요? 부패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청국장은 매우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야 된다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게 뭐예요? 부패예요, 부패. 절대로 청국장은 뭐예요? 냄새가 나면 안 된다.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패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청국장을 띄우는 부분들이 전부 다 개인적이에요.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구들목에서 그죠? 띄웠던 거라 가지고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청국장 속에 있으면 안 될 이런 바이오제닉 아민 같은 유해 물질들이 매우 많이 포함된 현재 청국장이 상업적으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냄새 때문에 뭐예요? 혐오식품이 됐어요. 혐오식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기피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콩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에요. 함경도와 만주 지역에서 콩이 생산돼서 전 세계로 콩이 번져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콩에 대한 역사가 매우 깊어요. 삼국시대 때는 여성들이 시집갈 때 혼수로 메주를 들고 갔어요. 그 정도로 이 발효기술이 뛰어났는데 이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발효기술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좋은 균만 싹 뽑아가지고 낫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허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온도, 습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과학적으로 발효하는 방법을 표준화 시켜버렸어요. 전 세계 지금 아주 슈퍼푸드로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호텔 가게 되면 아침 조식에 동그란 통에 낫또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완전히 혐오식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국장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발효식품으로 가장 유명한 군이 어디냐면 순창군이에요. 순창의 발효고추장. 그래서 제가 군수님을 찾아가서 자, 발효고추장도 좋지만 이 발효 청국장을 만들어야지만 면역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을 개발합시다. 막 그분들이 막 처음에 웃었어요. 아니 교수님 어른도 안 먹는데 어떻게 애들이 먹냐고. 제가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정부에다가 연구과제를 신청했어요. 순창군하고 연구과제를 신청해가지고 무려 5개 대학과 3개 연구소가 무려 5년 동안에 45억이라는 연구비를 받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청국장 대한민국 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낫또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낫또라는 것은요, 일본 땅에 사는 낫또균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 콩에다 접종시켜서 발효하는 게 낫또예요. 우리는 저기 순창 시골에 있는 할머니 수천 년 전에는 고추장에 있는 균을 우리나라 토종균을 찾아가지고 그 균을 가지고 발효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점점점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도 이렇게 좀 과학화, 현대화, 표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K푸드, 그죠? 이런 코로나 때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신 우리 또 조상님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지혜스러운 식품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코로나 이기기 위해서 또는 면역력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청국장과 김치를 더 먹어야겠다. 오늘 저녁 때부터 한번 그렇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면역력의 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렇죠. 최소한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죠. 나이에 관계없이. 그죠? 유치원 아이서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연령별로 다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다 스트레스 받아요. 나이에 관계없어요.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초, 중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수능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받겠죠. 20대 대학생들은 무슨 스트레스 받을까요? 취업 문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졸업에 대한 스트레스. 취업이 안 되니까. 자, 취업해서 30대는 무슨 스트레스? 네? 이제 결혼 문제. 그죠? 결혼.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직장에 관련된 문제. 그죠? 결혼한 사람들은 또 뭐예요? 자녀 문제. 40대는, 50대는. 40대는 뭐예요? 자기 직업에 관련되는 문제. 50대는 뭐예요? 은퇴에 관련돼가지고. 60대는 뭐예요? 노후에. 요즘 60대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뭐예요? 손자 봐준다고. 그것도 요즘은 의무상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도와주는 건데 요즘은 당연히 왜? 워낙 힘들게 사니까. 아들, 딸들이. 워낙 힘들게 사니까 그것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스트레스는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자, 스트레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T 스트레스, U 스트레스. T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예요. U 스트레스는 뭐예요?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자,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스트레스 차이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카페에 맞선을 보러 갔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어떻게? 막 흥분도 되고 스트레스 받죠? 이게 무슨 스트레스예요? 긍정적인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카페에 빚쟁이를 만나러 간 거예요. 무슨 스트레스예요? 부정적인 스트레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사람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거의 대부분 다가 뭐예요? 부정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스트레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 중에서도 크로닉 스트레스, 이건 만성, 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어큐트, 급성 스트레스. 자동차 타고 가다가 누가 샥 신호 무시하고 들어가지고 확 화나는 거. 어느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만성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인체에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많이 끼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겠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최근에 나온 스트레스 나온 연구 결과 중에서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매년 연말에 한 2만 명의 사람한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당신은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다, 중간이다, 적게 받았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던 정도를 이제 질문을 했고, 두 번째,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까? 즉,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1년에 2만 명 사람한테 한 8년간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기간 중간에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죽은 사람들의 질문지를 보니까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를 적게 받은 사람보다는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많이 죽은 거예요. 많이 죽었는데 더 재밌게도
그 죽었던 사람 있죠. 죽었던 사람의 두 번째 질문 있죠. 두 번째 질문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만 다 죽은 거야. 스트레스 받았어도 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스트레스 받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스트레스가 인체에 영향을 더 많이 해로움을 끼치느냐 또는 적게 해로움을 끼치느냐가 증명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왜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더라도 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래 살았느냐라는 부분들을 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사람의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생겨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나빠가지고 이게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막 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30년, 40년 뒤에 안 걸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빨리 암이 자라는 거예요. 물론 스트레스가 발암 인자는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건 아닌데 스트레스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암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 사람이 왜 이게 스트레스 효과를 나쁜 영향을 적게 받았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나쁜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데 나쁜 호르몬만 생기면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스트레스 생길 때 나쁜 호르몬의 나쁜 영향을 보호해 주려고 좋은 호르몬도 생기는 거예요. 그 좋은 호르몬의 이름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것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생기는 거예요, 같이. 몸이 너무 나빠지지 않게. 근데 저 옥시토신이 보통 언제 생긴다? 내가 다른 사람을 껴안아줄 때. 또 엄마가 모유로 아이를 직접 젖을 먹일 때.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길 때는 반드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관계성을 가지고 혼자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연구 논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위에 혹시 스트레스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위로의 말, 누군가가 가서 사랑의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옥시토신이 생기면서 그 스트레스로 생긴 나쁜 영향들을 굉장히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무엇으로 해결하세요? 해소. 친한 사람과 대화한다. 영화를 본다. 무서운 영화를 본다. 글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술 한잔 하는 거죠. 그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술 한잔 회식하고 해가지고 한잔 하는 거죠. 그죠? 또, 잠을 잔다. 운동을 한다. 여행을 한다. 또는 우리가 신앙 좋으신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한다. 성경을 읽는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사용하는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거.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도움이 돼요. 어떤 방법에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의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합니다. 혈액과 소변 속에 활성산소의 농도를 측정해서 활성산소의 농도가 높으면 스트레스 받았다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활성산소는 우리 인체에서 꼭 생기는 물질이에요. 생기는 물질인데 이게 적당량이 생겼을 때는 면역세포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쁜 놈 들어오게 되면 막 잡아먹고 막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역할인데 이게 많이 생기게 되면은 활성산소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나쁜 물질을 한데 쓰는 것들이 과잉이 돼가지고 우리 좋은 것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유전자 변이도 시키고, 심지어는 암세포도 만들게 하고.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 인체에서 적당량이 생기는 정도는 괜찮은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된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생겨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의 농도가 높아진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 술 먹고 한 잔 회식해서 해결되지가 않는다. 공포영화 본다고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는 그런데, 그죠? 친구 만나가 얘기한다고 활성산소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부분적으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가장 나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었을 때 자기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을 한 거다. 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술을 먹었으면 뭐 때문에? 알코올 성분 때문에 내 세포가 마비가 돼가지고 용감해지는 거예요. 막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고. 그죠? 정신이 없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을 먹게 되면은 식초로 바뀐다 그랬죠. 식초로 바뀌면서 좋은 물질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나쁜 물질도 생겨요. 그 나쁜 물질이 술을 먹으면 반드시 몸속에 나쁜 물질이 생기는데 그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또 발암 물질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이게 발암 물질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술 먹어서 또 발암 물질을 또 만든다 이 말이죠. 그 플러스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로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더 효과를 악화하게 만들고 기분은 좋아져요. 왜? 마시게 됐으니까. 그죠? 판단이 안 되니까. 술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하여튼 모든 방법은 하여튼 그렇게 효과 있는 방법은 아닌데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 분명히 이것들이 욕심 부리고 말이지. 제멋대로 살다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그런데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급하게 3일째. 셋째 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궁창 얘기가 나오면서 물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뭐 만드셨죠? 씨 가진 열매와 모든 식물들을 셋째 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면 우리 인체에 활성산소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이에요. 산성을 중화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알칼리가 있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항산화 물질, 엔타이옥시단트. 따라서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2시간이면 소화되어 가지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내가 2시간 전에 스트레스 받아 생긴 활성산소를 어떻게 화학적으로 중화시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공포영화 봐도 괜찮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행해도 괜찮아.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해도 괜찮아.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동해도 괜찮아. 보통 운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스트레스를 월요일에 받았는데 운동은 주말에 해. 월, 화, 수, 목, 금까지 활성산소 피해 다 보고 난 다음에 토요일 가서 운동하고서 나 스트레스 풀었다. 착각하고 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장 급하게 뭘 해야 돼요?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게 되면은 2시간이면 소화돼서 우리 혈액수로 들어가서 뭐예요? 활성산소를 중화를 시킨다. 이걸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왜? 사랑했어. 부하니까 지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 스스로 말이지 스트레스 푼다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 이해되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셋째 날 급하게 만든 거예요. 급하게.
활성산소는 아까 얘기했지만서도 음식물의 대화 과정이나 자외선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활성산소 생겨요. 스트레스 받아서 가장 많이 생겨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중화 정도를 ORAC, 오라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활성산소 제거 능력. 그래서 보통 일일 권장 섭취량을 대개 3,000에서 5,000 오라크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칼라푸드를 먹어줘야 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칼라푸드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토마토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토마토. 토마토 색깔이 왜 빨간지 아세요? 빨간 색깔. 제가 저기 이제 시골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하면서 토마토 색깔이 왜 빨갛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저기 뒤에 앉은 80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토마토 색깔이 빨간 이유가 부끄러워서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때문에 한참 웃었어요, 우리가. 한참. 자, 그렇게 이제 유머가 있으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난 그거 참 너무 흐뭇했어요.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자, 토마토 색깔이 빨간 이유가 뭐냐면은 토마토 속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중화제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색깔마다 그 성분은 다 달라요. 빨간색은 라이코펜,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구조는 다 다른데 기능은 한 가지 기능. 무슨 기능?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 기능. 이제는 컬러푸드를 보게 되면 뭐예요? 중요하다.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제 컬러푸드를 드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토마토 속에 포함되는 그 라이코펜이라는 그 항산화 물질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만 녹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먹으면은 그 라이코펜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서 소화가 안 돼. 흡수가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장 속에 들어가서 장을 더 힘들게 만들어. 막 거품이 만들게 되고 가스가 발생시키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을 때 항상 무엇하고 같이 먹죠? 올리브 오일이란 기름하고 항상 같이 먹는다. 그래서 피자나 파스타는 다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고 토마토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는 컬러푸드를 먹을 때 그 항산화 물질이 이제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를 또 알아야 돼요. 그죠? 복잡하죠? 항상 제 강의는 뭐가 있다 그랬죠? 대안이 있다. 대안. 자,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었어. 강의를 들으니까, 토마토의 그 좋은 성분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손님이 왔는데, 토마토를 이제 딱 슬라이스 해가지고 포크 하나 놓고 옆에 참기름 찍어 먹으러 딱 내놓으면 손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상하다. 아니, 토마토를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는 것까지는 들어봤는데 참기름 찍어 먹고 들기름 찍어 먹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동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토마토를 먹을 때는 또는 이게 컬러푸드 속에 든 그 성분이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 따지지 말고 모든 종류의 컬러푸드를 먹을 때는 항상 견과류 한쪽을 같이 먹습니다. 호두, 잣,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 한쪽을 같이 먹으면은 그 견과류 속에는 지방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견과류의 특징이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견과류 속에는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지방 분해 요소가 왕창 나와가지고 컬러푸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용성 성분을 100% 흡수합니다. 이제는 컬러푸드 먹을 때 이게 지용성이나 수용성이나 따질 필요 없이 뭘 같이 먹는다? 견과류 한쪽. 그죠? 또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견과류도. 그죠? 적당하게. 이해되셨죠? 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결혼하신 분들한테 좀 물어봐요. 결혼하셨나요? 그럼 집에서 부부싸움 하세요? 당연히 하지. 도대체 부부싸움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부부싸움 하시죠. 이제는 부부싸움 할 때는 태초 먹거리 부부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 부부싸움을 딱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피 속에는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야. 그죠? 지금까지 그냥 헤어졌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두 사람의 몸에는 상처가 남겠죠. 활성산소 돌아가면서. 따라서 이제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우리 시청자들은 부부싸움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딱 끝나는 순간에 좀 냉정하게 해서 사과 한 쪽씩 딱 나눠 먹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자. 좀 기분 안 좋지만 왜? 한번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이혼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활성산소 생기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딱 끝나면 어떻게 칼라푸드 하나씩 서로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싸웠으면 2개. 농도에 비례하니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시죠? 싸우기 전에 먹고 싸우는 거예요. 먹고. 왜 먹고 싸우느냐? 자, 싸우고 난 다음에 싸우는 순간에 활성산소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죠. 칼라푸드를 먹으면 이게 소화되어서 피까지 들어가는데 시간 몇 시간 걸려? 2시간이 걸려. 2시간 동안에 활성산소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게 난 싫다 이거지. 그럼 몇 시간 전에 먹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전에. 그러면 이제 2시간 전에 뭘 칼라푸드를 먹고 싸워? 뭐 안 싸우면 되죠. 뭐죠. 칼라푸드 먹고 나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자, 내일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어. 가면 징계를 받게 돼 있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어. 그러면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할 때, 출근할 때, 아침 식사할 때 뭐예요? 칼라푸드를 잔뜩 먹는 거야. 잔뜩 먹어서 내 혈액 속에 항산화 물질을 꽉 채워가지고 회사 가서 당하는 거야. 당할 때 내 머릿속에서는 당하는 순간에 활성산소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즉각 중화되는 소리가 뿅뿅뿅뿅. 이제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그 당시에 내 몸 속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항산화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셨죠? 이제는 뭔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지혜스러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준비를 하자. 언제든지 내 몸속에 필요할 때마다 항산화 물질을 공급을 해야 된다. 이해 되셨죠? 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콱 새치기 들어왔어. 팍 화가 났어. 아이고야, 이게 교수님이 칼라푸드 먹어야 되는데 차 안에 보니까 칼라푸드가 없어. 이럴 때 응급용,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예요. 응급용, 비타민 C. 비타민 C도 충분히 그 응급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C 같은 걸 또 차 안에 오래 두게 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 때문에 이게 산화가 일어나서 누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비타민 C는 흰 색깔을 확인해야 돼요. 하얀 색깔을 확인해서 산화가 안 된 걸 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비타민 C는 정제된 거잖아요. 비타민 C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응급용으로는 도움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채소 중에서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채소가 뭔지 아세요? 고추. 고추가 단위그램당 비타민 C가 제일 많아요. 오이고추라든지 뭐 아사이고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TV를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시기는 지금 잠깐 늦었지만 그래도 모종성에 가게 되면 고추 모종을 구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내년에 저희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 화분, 베란다에 화분 있죠? 그 화분 하나에 고추 모종 2개를 꼽을 수 있어요. 고추 모종 하나에 보통 200원에서 500원밖에 안 해요. 고추 모종 1개만 2줄기만 올려도 혼자서 여름 내내 실컷 따먹어요. 그죠? 가족이 4명이라면 4모종만 딱 화분에 심게 되면 고추 모종은 따면 딸수록 계속 나옵니다. 베란다에. 또 베란다에 고추 모종은 서너 모종 해놔놓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부부싸움 딱 하고 난 다음에 닥닥 가세요. 그죠? 따먹고 또 심하게 있으면 3개, 4개 따먹고 개수도 많이 되는 게 있으니까. 저는 한 사람이 한 평, 한 사람이 10평 하게 되면 노동이 돼가지고 안 돼요. 한 사람이 한 평 정도 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칼라푸드는 얼마든지 방울토마토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베란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스러운 방법이다. 그죠?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특별히 이제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죠. 요즘 이제 굉장히 뭐 보리새싹이라든지 뭐 말차라든지 녹차 분말이라는 이걸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농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적당량을 먹어야 된다.
좋다고 해서 항상 너무 과량을 장기간 먹으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이 녹차 분말을 과다 섭취하는 부분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녹차는 원래 잎을 우려서 먹는 방법이지 녹차 분말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빵이나 뭐 떡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분말을 많이 먹는데 녹차 분말에는 의외로 다른 것보다는 알루미늄 양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국의 그 암협회에서 5 a day, 하루에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미국 암협회의 공식 구호입니다. T 면역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45%를 사멸하거든요. 근데 T 면역세포 활동도 줄어드는 경우가요, 걱정할 때예요. 염려할 때, 걱정할 때 면역세포의 활동도 줄어든다고.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닌 젤라스키라는 사람이 절대로 걱정을 분석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가지고 헛걱정하고 있대요.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 얘기예요. 22%는 이거 진짜 사소한 거. 딴 거일까 싶어. 4%는 내가 어떻게 걱정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재 우리 인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버려도 되는 거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100가지 걱정이 있다면 뭐예요? 96개는 버려라. 그리고 뭔가 활동도 T면역세포의 활동들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T면역세포를 증가시키려면요, 걱정을 적게 하고 뭐예요?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미국 의과대에서 실험한 결과 중에서 사람이 한번 웃을 때 T면역세포의 활동도가 200배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수천만 마리를 잡아먹어버려요. 수천만 마리를.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웃으면 된다고.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살게 했던 동네 이름이 뭐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비록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그리고 기쁘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의 역사를 하겠다는 거죠. 뭐 제가 뭐 1000명을 어떻게 하겠어도 제가 뭐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죠? 한번 웃어볼까요? 박수 치면서. 웃어볼까요? 웃으면서 볼까요? 웃어볼까요? 방금 T면역세포의 활동도가 200배 증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수천만 마리 방금 죽었다고요. 이게 현실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 염려 위주로 하는데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위기를. 즐겁게. 그죠?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즐겁게 하는 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살고 있어, 지금. 그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즐겁게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에서도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해요. 노력해서 그 휴대폰 같은 데 찾아가지고 자꾸 제 자신을 자꾸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잘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재밌는 얘기 있는 경우에 이걸 다른 사람한테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재밌는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적어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꼭 조심할 거.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길게 하면 다 짜증내더라고요. 짧게 내요, 짧게. 길게 내면 다 짜증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으셨죠? 여러분 머리 감으실 때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어느 부위? 정수리 부분. 아, 저는 머리를 감을 때 제일 먼저 눈을 감아요. 지금 아직도 시청자분 중에서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하여튼 이런 어설픈 거지만서도 뭐예요? T면역세포의 활동들을 확 증가시켜줘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지상명령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기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세요. 인도하는 방법이 틀려진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또요, 인터넷에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사진도 많이 나와요.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부, 30대 부부예요. 30대 부부,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내가 갑자기 야근을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저녁을 못해요. 남편 집에 가거든. 베란다 뒤에 검은 봉지 안에 감자 한 봉지 있는데 그거 반만 좀 깎아서 삶아놔라. 그럼 김치하고 해서 저녁 먹자.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 남편한테. 이제 베란다 뒤에는 검은 봉지 안에 있는 감자 이제 반만 깎아서 이제 삶아놔라. 해가지고 딱 가니까 정확하게 반만 깎아놨어요. 정확하게 반만 깎아놨어요. 자,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웃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200배 증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지상명령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태초에 미리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방법 중에서 저희들 오늘 특별한 방법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고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물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뭐 안 좋아하는 사람 이상하지. 왜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귀하니까, 비싸니까. 그렇죠? 귀하고 비싼 그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만 그 흔하고 값싼 물은 없으면 죽어요. 이제는 어느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관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체의 70%는 이제 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물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사람들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데 이걸 안 지켜요. 왜요? 바빠서. 물맛이 없어서. 또는 물 이외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물을 먹어야 될 건지, 또 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말이죠. 인체의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금방 태어난 아이의 체내 수분량은 90%예요. 연세가 80, 나이가 들어가면 80이 넘으신 분들은 인체의 수분 함량이 50%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몸속에서 물의 양이 줄어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진다는 거죠. 보세요. 어떤 땅이 있는데 땅에서 물이 계속 빠져만 나가고 보충이 안 되면 그 땅은 나중에 뭐가 되죠? 사막이 되어요. 그죠? 그걸 사막이라고 그러죠. 그죠? 물이 보충이 안 되니까. 그걸 사막이라고 그러죠. 근데 참 재밌게도 사막을 파보면 말이죠. 중동같이 기름도 나와요. 또 사막을 파보면 아프리카 같이 다이아몬드도 나와요. 근데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 인체에서도 물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죽어간다. 당연히 나이가 들게 되면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예요?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괜스레 주름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뭐 보톡스니 뭐니 뭐 피부 미백제 바르지 말고 평소에 물을 잔뜩 먹으면 빵빵해서 항상 피부가 좋은 거예요. 여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화장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화장의 원리는 뭐예요? 좋은 영양 성분을 바르는 게 아니고 뭐야? 보습이야, 보습. 피부에 습기만 있으면 무조건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는 피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걔 화장 매일 얼굴 팩했어요, 걔가? 그 비싼 뭐 기능성 화장품 발랐어요, 걔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 아이의 피부가 기가 막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물이에요, 물. 수분 함량이 90%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 피부가 예뻐지려고 하신 분들은 말이죠. 집에 가서 저녁에 가서 퇴근하고 가서 뭐 피부 수분 팩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해봐야 30분이면 다 날아가요. 물은 어디서? 안에서 바깥으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뻐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 물을 먹어야 된다. 화장품보다는 물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시라고. 그게 화장의 원리라고. 이걸 자꾸 여성들이 잘못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화장품을 발랐을 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장품의 원리예요. 오일류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기름 때문에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차단 효과. 그래서 이 물은 인체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우리 혈액과 뇌 속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먹었던 영양 성분들을 모든 세포에다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노폐물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뽑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면역 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몸속에 뭐 이상한 놈들이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 녀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다 잡아먹어주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빠져나가는 물량만큼 보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병의 원인. 감기부터 암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물 부족으로 시작합니다. 물 부족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보통 생리통 같은 걸 겪잖아요. 나는 굉장히 생리통이 심하다. 생리통이라는 부분들은 뭔가 신경 조절이나 혈액이 쪼여지면서 하는데 이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쫄리겠죠. 더 심해진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가 면역 질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특히 당뇨도 물 부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이 부족한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 너무 피곤한 거야.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일이 심해서 피곤한 모양이다.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만성 물 부족은 말이요, 몸이 피곤해진대요. 또는 평소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화를 낸다, 신경질을 낸다, 짜증을 많이 낸다. 그때는 빨리 물 한 컵 갖다 줘 보세요. 평소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혈액이나 뇌에 물의 양이 가장 많은데 뇌에 물이 좀 부족하게 되면 뭐예요?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뭐 그렇게 할 때, 또는 괜스레 막 우울해지고 말이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런 느낌도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가 물 부족이다. 또는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요, 수면장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성 갑자기 내는 거, 그죠? 그럼 뭔가 집중 못하고, 또는 커피, 차, 탄산음료 또는 알코올 같은 걸 굉장히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게 되면은 신경세포가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 허기가 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세포 작동하면서 허기. 그래서 의외로 비만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이 부족하면 허기가 진 줄 알고 더 먹는 거죠. 내가 뭐 배가 고파서 그런 줄 알고 자꾸 더 먹어서 오히려 더 비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밤에 자다가 자꾸 바다도 꿈도 꾸고 강도 꿈도 꾸고 심지어는 폭포수도 꿈도 꾸고,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물 부족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인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요, 갈증을 느끼잖아요. 갈증. 입이 막 텁텁하고, 그죠?
근데 갈증을 느꼈을 때는 오히려 물 부족 현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예요. 왜냐하면 갈증이라는 것은 이 우리 인체에 혈액과 뇌에 물의 양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뇌 속에 있는 뇌하수체나 혈액의 물의 농도가 작게 되면 인체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혈액과 뇌의 물을 세포에서 차출해 오는 거예요. 세포에 차출해 오다 보니까 목젖에 차출을 하면서 목젖이 공기를 뇌에 들었다 마셨다 하면서 가장 수분 증발이 가장 빠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좀 늦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 목이 간질간질하다든지 또는 잔기침, 약간 기침이 나게 되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은 항상 미리 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그죠?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물을 먹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저보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분들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물을 먹어야 합니까? 정수기는 무슨 정수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수돗물 먹어도 됩니까? 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분이에요.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떤 물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동의보감을 보면요. 물의 종류가 33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추로스가 뭔지 아세요? 가을 추자, 가을에 새벽에 이슬에 나뭇잎에 맺힌 이슬만 모아가지고 약을 따라야지만 낫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정수가 뭐죠? 황토흙. 막 이렇게 풀었다가 황토를 다 가라앉히고 위에 나오는 물. 그러니까 병의 종류에 따라서 물의 종류가 3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물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물에 민감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 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개 51가지에서 지금 저기 조금 늘어났어요. 지금 조금 이제 늘어나가지고 약 50가지에서 60가지 종류를 다 분석을 해서 어느 합격선 이상이 되면 먹어도 되는 물하고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은 검사 항목이 100개가 넘어요. 동남아는 검사 항목이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어디 가서 먹어도 되는 물 하게 되면은 50몇 개, 60몇 개는 괜찮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결국은 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수반이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국민 소득에 따라서 잘 사는 나라는 항목 숫자가 많을 거고 못 사는 나라 항목 숫자가 작은데 우리 정도 같으면 50개, 60개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 먹어도 되는 물 하게 되면은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육각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알칼리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원수, 자화수, 수소풍부수 여러 가지 종류의 물이 지금 현재 시중에 많이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결론은 물은 물이다. 특별하게 물의 기능에 대해서 부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실험이 다 끝나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물은 뭐다? 물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 내가 먹어도 되는 물을 가지고 적당량을 잘 먹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저보고 교수님 물을 먹고 암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단답형을 2가지 중에 답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물을 먹고 암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이 암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물은 암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 암을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단 치료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물이 나옵니다. 다양한 물. 예를 들면 멕시코의 트라코테라는 이 물은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매직 잔슨이라는 그 아주
그 기적의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저 물 먹고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도 가면 하루에 3일, 4일씩 기다려야지만 그 물을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독일의 노데르나우. 이 노데르나우 같은 동굴수는 실제로 저기서 그 동굴수 먹는 그쪽 앞에 실제로 병원이 있어요. 독일은 전부 다 병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그럼 암 환우가 오게 되면 거기서 병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물 치료를 직접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아직까지 저 물을 가지고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이 물을 먹고서 평소에 물을 안 먹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물을 먹으면서 면역력이 회복이 되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또는 심지어는 프랑스 루드르, 저기는 캐톨릭 성당이 있는 곳인데 저기도 1년에 약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물인데 물을 좀 분석해 보니까 저게 뭐 유기 게르마늄이 있더라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뭐 또는 인도의 나다란 물 또는 일본의 오이타의 일전 천령수 전 세계에서 각각 이런 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구석구석 좋은 물 유명한 물 많이 있어요. 아세요? 약수 같은 거 그죠? 그죠? 뭐 그런 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질병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시도가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면역력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혀 잘못됐다라고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다.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물을 이제 먹는데 마트에 가서 이제 물을 사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수라고 얘기해요. 생수. 그죠? 그런 물들을 우리가 바틀드 워터 또는 병입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입수. 그 다음에 이제 음용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어도 되는 물 가지고 얘기한 거고 자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샘물, 지하수 우리가 어디 산에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시골에 갔을 때 바로 올려서 뭐 아무런 처리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물들 뭐 이런 물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자연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은 자연수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고 이제 그 바틀드 워터는 이제 마트에서 팔고 있는 그 병에 들어있는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얘기하니까 그것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죠? 그죠? 실제로 그게 휘발유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그죠? 그 정도로 물값이 지금 이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는 드링킹 워터, 음용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이나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정제해서 정화해서 이제 우리 수돗물로 오는 주로 이제 이런 물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요즘 탄산수,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탄산 그 수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 탄산수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탄산수라는 것은 물에다가 탄산, 이산화탄소를 녹여놨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녹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높은 고압 압력을 가지고 녹여놓게 되면 그 기체는 물속에 기체를 존재하다가 병마개를 딱 따는 순간에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게 되면 그 속에 기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체가 방울이 막 나오는 거죠. 방울이. 그러면서 입속에 들어와서 방울이 막 터지니까 청량감이 있어서 탄산수를 좋아하는 거죠. 그냥 참 재밌게도 물에다가 CO2만 집어넣게 되면은 물이 쓰요. 쓴맛이에요. 쓴맛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 먹을 것 같으니까 뭐다 거기다가 과일맛도 넣고 단맛도 넣고 향을 집어넣었다. 따라서 탄산수는 물이 아니고 뭐다? 음료예요, 음료. 음료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음료다. 물은 아니다. 탄산수는 입이 텁텁하고 뭐 할 때 한 번쯤 청량감을 위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저는 탄산수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물로 대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우리가 먹었던 모든 종류의 음식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노폐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모든 먹었던 음식은 다 분해가 되어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가지고 물은 소변, 대변, 땀, 호흡을 통해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는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 우리 폐가 말이죠. 24시간 365일
하루 1시간도 잠을 안 쓰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탄산수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이산화탄소를 자꾸 거꾸로 집어넣거든요. 몸을 좀 사랑한다면 적당량, 입이 텁텁할 때 한 번 정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탄산수를 먹는 것도 자기 몸을 혹사하는 방법이다. 해양심층수라는 것은 저 바다의 지표면 바다 수면에서 200m 밑에 내려가게 되면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햇빛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물이 없다는 거예요. 유기물질은 생물이 없고 무기물질, 무기미네랄이 많다는 그 물인데 이 해양심층수도 물은 아니고 그냥 특별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샘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마트에서 파는 소위 이제 그 먹는 샘물은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하수 같은 데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그냥 먼지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만 걸러낸 거예요. 살짝 걸러내기만 해가지고 병에 집어넣는 건데 가장 조심할 거 페트병은 절대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페트병은 예를 들면 500짜리라든지 또는 2리터짜리들 보통 보면 페트병을 입에 대고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뚜껑 막에 다시 막아가지고 차 안에 어디 두겠죠. 자, 입에 대었다가 두게 되면 벌써 그쪽에 뭐야?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번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페트병은 절대로 입을 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을 대서 마셨다면 한꺼번에 다 마셔야 되고 한꺼번에 다 마셔야 되고 아니면 컵에 따라서 먹든지 항상 입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이 먹는 샘물의 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연수, 경수, 샘물. 샘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빨래를 했는데 빨래가 잘 안 되는 거야. 비누를 풀었는데 잘 안 돼요. 머리를 감으려고 막 했는데 비누가 잘 풀리지 않아. 물이 뻑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수라는 말은 샘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요 두 개가 바로 그 비누를 풀었을 때 위에 허옇게 뜨게 만들어서 비누 성질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보통 연수기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연수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연수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것도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실제로 물속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어느 정도 있는 미네랄 물이 좋은 거라고. 좋기 때문에 너무 저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런 걸 본다면 참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항상 매일 일어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계절이 있고 좋은 물이 있는 이 부분들. 유럽 쪽은 말이죠. 물이 너무 나빠요. 저 경수, 칼슘, 마그네슘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유럽은 독일 같은 데는 뭐가 유명해졌죠, 거꾸로? 그래서 맥주가 유명해진 거예요. 프랑스는 와인이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왜? 물이 제대로 된 물이 없어가지고. 자, 이제 보통 이제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정수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우리나라에서 정수기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그 정수를 하게 되면은 물속에 소독 부산물, 염소도 있고요. 물속에 이물질도 있어요. 물속에 중금속도 있어요. 물속에 꼬구리한테 표현한 영양 미네랄도 있어요. 이 네 가지 큰 그룹이 있는데 소독 부산물, 염소라든지 이물질 정도만 걸러내는 정수기가 가장 싼 정수기예요. 이건 보통 수십만 원 정도의 정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해 중금속을 걸러내는 쪽 기능이 가게 되면 이제 100만 원 이상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삼투압, 역삼투압이란 물은 유해 중금속을 걸러내기 위한 기술인데 이게 영양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버리고 진짜 깨끗한 물 나옵니다. 물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유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히려 그 물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삼투압이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고가예요. 벌써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수기는 가급적 싸면 쌀수록 더 좋다. 이상하죠, 그죠? 하지만 싸면 살수록 이 기능, 간단한 기능만 하면 되니까. 왜 우리나라는 원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이 오면서 관을 통해서 뭔가 오물질이 온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와서 저수지에 와서 저장되면서 뭐 오물질이
정수기 온다든지 또는 염소 소독 정도만 하면 되는 아주 싼 정수기. 근데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 주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수기는 저가 또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는 게 좋으냐라는 부분이에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죠? 2리터, 1.5리터. 이게 이제 그동안에 방송에서 워낙 많이 했어요. 다들 전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참 내가 미안하게도 지금 방금 하루에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 하루에 물을 2리터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그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 하루 종일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음식 먹는 양을 어떻게 다 그람수를 측정해? 그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은 뭐다?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쁜 거예요. 자, 물을 하루에 2리터 먹겠다고 이제 먹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 있죠? 그 2리터 먹는 것도 참 힘들어요. 어지간하면 보통 의지가 아니면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면 매일 2리터 먹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자,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자, 2리터 먹는데 더운 날 어떤 과일을 많이 먹죠? 수박 먹죠? 그 수박 얼음 넣어가지고 화채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죠? 자, 오늘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수박 잔뜩 먹은 그날도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물을 2리터 꾸역꾸역 먹은 날은 뭐예요? 물을 많이 먹은 날이야. 초과해서 먹은 날이야. 따라서 수박을 먹은 날은 뭐야? 물을 작게 먹어야지.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린 날은 뭐야? 많이 먹어야지. 사람마다 그때그때마다 먹었던 음식과 활동 종류에 따라서 운동 종류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의지를 가지고 의지의 한 공을 꾸역꾸역 먹은 사람은 어떤 날은 건강이 좋지만 어떤 날은 뭐예요? 건강에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시고 난 다음에는 얘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언제? 태초에. 태초에. 자,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왔어. 왜? 뭐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고 물 먹으라고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몸속에 지금 물이 부족해서 막 몸에서 문제가 막 생기려고 하고 면역세포가 막 약해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웃어서 하면서 막 까불랑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얘야 물 좀 먹으라 하고 알려주시려고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고 그럼 그때 빨리 물을 먹게 되면 15분 내지 20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소변 색깔을 노랗게 만든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어요? 태초에. 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사랑해서. 건강하라고. 그런데 이 중에 자기가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먹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와요. 그런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 같이 아주 센 노란색. 그런데 물이 부족한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나요. 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무식하게 물 먹기 시합하다가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시합 있죠. 또는 철인 7종 경기 같은 거. 그걸 하면서 과거에는 3, 40년 전에는 그 마라톤 선수들에 물 줬는데 물 먹고 죽은 마라톤 선수도 많아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네랄인데 물을 너무 갑자기 많이 먹는 바람에 전기 발생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이 약했던 사람한테 100% 다 심장마비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물을 많이 먹는지 어떻게 한다?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게 되면은 아, 내가 물량이 많구나 해서 물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즉각 자기한테 필요한 물의 양은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옅은 노란색을 유지하도록 짙으면 마시고 묽으면 안 마시고.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언제? 태초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태초에 만들어놨다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잊어버려. 지나놓고 나면 잊어버려. 그럼 화장실 가가지고선 뒤도 돌아보고 그냥 나와요. 하도 바빠가지고 빨리 뭘 하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3, 2, 1 방법을 주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3.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운명이 바뀔 내용인데. 3.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1. 취침 1시간 전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컵이에요? 3컵.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하루 3끼 먹으면 6컵.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7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한 컵. 7컵 내지 8컵 언제 먹는다?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보자 이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내 몸속에 물을 공급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요. 밥 먹고 2시간 뒤는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2시간이고 그 2시간 뒤부터 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물 한 컵은 장의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변비가 사라져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첫 소변을 봤는데 노랗다. 그럼 뭐예요? 잠자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수분 부족 현상. 그러면 그날은 잠꿈도 엄청 많이 꾸고 피로도 회복이 안 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중간에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가지 않고 아침에 소변 색깔 괜찮은 물량을 3, 4일만 연습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루에 7컵 내지 8컵을 언제 먹는다? 시간을 정해놓고 먹되 물량은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작게 먹을 수도 있고 그죠? 100에서 250까지 자기가 알아서 먹을 수 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알아보신 분이 있어서 인사를 해요. 교수님 물 강의 듣고 저 물 잘 먹습니다. 최소한도 저한테 물 강의 들었던 사람은 길에서 저하고 만나게 되면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일 잘 지키고 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화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가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길 가다 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이웃들, 가족들, 우리 아들, 딸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을 먹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도 있고 건강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각자가 면역력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면역력 하게 되면 말이죠. 면역세포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장의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 건강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장 건강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장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둘째, 자기의 변 냄새나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하다.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속에 이제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독한 냄새 나는데 그것 이상으로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심한 악취가 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장 건강이 나쁘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원래대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전체의
수면, 물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70%예요. 우리 인체의 70% 차지하고 있는 물인데 이 물이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빠져나간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우리 인체가 토양, 흙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흙이 있는데 물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그 흙이 뭐가 됩니까? 결국 그 지역은 사막이 되어버리죠.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막이에요. 물론 중동같이 파보면은 기름도 나오고 해가지고 뭐 돈은 벌 수 있겠지만 뭐예요? 그 중동 사막의 특징이 뭐죠? 생명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도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간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만약에 물이 빠져나갔는데 보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체는 혈액이나 체액의 농도가 끈적끈적해지게 됩니다. 체액은 혈액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뭘 하죠? 첫째, 영양성분을 공급해 줍니다. 둘째,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배출해 줍니다. 셋째,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몸속에서 이상한 물질들이 있는 걸 다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 기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만병의 시작입니다. 모든 병,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말이죠.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은 이 암세포는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가게만 가면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혈액이 끈적끈적 농도가 진해서 그 암세포의 현장까지 면역세포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들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텐데 그러면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물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계세요? 흔히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은 대답이 2리터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많은 강사들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2리터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말이죠. 2리터의 물을 먹기 때문에 먹는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하루에 물을 2리터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라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의 전체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산할 수 없죠. 왜? 자기가 먹는 채소나 그 과일의 무게를 재서 측정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루 종일 자기 몸속으로 들어오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울러 하루 종일 자기 몸속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원칙은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지 좋은 것이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름철에 수박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참 수박을 먹었어요. 특히 얼음 둥둥 띄어가지고 화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죠? 자, 수박 그날 덥다고 해서 맛있게 많이 먹은 그날도 하루에 물을 2리터 먹는다고 물을 2리터 꾸역꾸역 마신 날은 그날은 물을 전체량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수박을 많이 먹은 날은 물을 작게 먹어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과 마시는 물의 합신량이 2리터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은 거죠. 따라서 그날 자기가 어떤 운동을 했느냐 또는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물 먹는 양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가는 물량도 계산할 수 없고 들어오는 물량도 계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먹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너무 짙게 노랗게 나왔다. 뭐 증거예요? 몸속에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사람의 몸속에 물이 부족해서 안에서 뭔가 막 문제가 생겨서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몸이 살려고 얘야 물 좀 먹어라 하고 몸에서 살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따라서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되면은 적당량의 물을 마시게 되면은 약 10분 내지 15분 뒤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금방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비타민 B군을 드시거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와요. 근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가 노란색이죠. 아주 밝은 노란색이고요. 내 몸에서 물이 부족해서 나는 노란색은 누런 노란색이라서 섞이면 금방 표시도 나고요. 그 밝은 노란색 또 색깔이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변 색깔이 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마셔라. 그런데 물을 또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요. 물 많이 마시면 좋다 해가지고 하루에 뭐 2리터, 3리터, 4리터 막 굉장히 물을 많이 먹는데요.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상한 시합을 하는 나라가 많았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회사의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물 먹기 시합을 했어요. 물 먹기 시합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장난감을 주는 그런 시합이었는데 28살짜리 두 아이의 엄마가 애들한테 평소에 장난감 못 사준 게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 라디오 그 방송에 시합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아이 장난감 타려고 물먹이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시합에서 우리 2리터짜리 물병 있죠. 그 4개를 마셨어요. 8리터. 그 엄마가 심장마비로 즉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2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2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물량이 왈칵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에 약했던 엄마한테 심장마비,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보다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이러면 벌써 물이 부족해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기 발생이 작아지면서 인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내가 물을 많이 먹는지는 어떻게 안다?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한테 필요한 물량은 철따라 틀리고 먹는 음식마다 틀리고 운동량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 소변 색깔을 확인해서 짙으면은 먹고 옅으면은 무색이면은 먹지 않는 방법을 취하게 되면 대개 하루에 1.5에서 2.5리터 사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 먹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언제 먹어야 할까? 제가 그래서 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먹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 먹는 그 방법의 그 운동 이름을 3, 2, 1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각자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물 한 컵은 보통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량 정도를 먹으시면 됩니다.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2는 뭔지 아십니까?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1은 뭘까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잔인가요? 3잔이라고 또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그죠? 하루에 3끼를 먹으니까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3끼가 6컵이죠. 잠자기 1시간 전 물 한 컵 7컵.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으면 목이 마르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1컵 해서 7컵 내지 8컵을 정해진 시간에 물을 먹자라는 거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자기 장 속으로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위에서 소화되면서 걸리는 시간이 약 2시간이 걸려서 2시간 뒤에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물 한 컵은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거죠.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 물 한 컵,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변 색깔이 노랗고 목이 텁텁하다. 그 얘기는 잠자는 시간 7시간, 8시간 동안에 계속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날은 잠도 잘 안 와요. 제대로 잠을 못 취하고요. 꿈도 많이 꾸고요. 그래서 또 잠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자기가 잠자기 1시간 전에 물량을 한번 조절해 보게 되면 어떤 날 좀 많이 먹고 작게 먹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게 되면은 한 3, 4일만 연습해 보게 되면은 밤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봤을 때 색깔이 정상인 물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3, 2, 1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물을 한번 먹어보자. 이해가 되십니까? 제한테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말이죠. 이 물광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안다고 이렇게 안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부탁을 드리냐면은 3, 2, 1에 3 가지고 물 잘 먹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인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제 강의를 들었구나. 그러면 저는 1로 대답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이죠. 길거리 가면은 참 심심찮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저희들 수화를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물먹기 운동을 하고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나 또는 어른들이나 가족들하고도 그런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물 먹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습관화를 시켜야 합니다. 물 먹는 부분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 질문이 당연히 따라온 질문이 그럼 교수님 어떤 종류의 물을 먹어야 합니까? 도대체 정수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선생님 물 종류가 워낙 많은데 뭐 수돗물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 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의 원수, 물의 시작이 되는 뭐 댐이나 강물이나 물이 깨끗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이제 그 수도관을 타고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큰 저장고 속에 물을 담았다가 다시 나오는 바람에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자연이 인간한테 가장 좋은 물은 산 골짜기나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지하수라든지 이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샘물 같은 물들이 그 보통 우리 흔히 얘기하는 pH가 약 7.8에서 8.2가 되는 약 알칼리의 물. 그 물이 우리 인체는 가장 좋은데 그 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을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물이 원수는 괜찮지만서도 아파트에 와서 저장되는 사이에 물이 오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정수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뭐 먼지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걸 좀 걸러주고 또 혹시 거기 있을지 모르는 뭐 염소라든지 소독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걸러내주는 정도 가장 싼 것 정수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정수기가 피사면 피사할수록 영양가가 없는 물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정수기는 저는 한다면 가장 저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수기를 만약 사용한다면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는 정수기는 일반 물보다도 오염된 물보다도 훨씬 더 더럽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기
를 사용하셔서 걸러낸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끓이면은 죽는 물이 되는데 생수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물을 끓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얘기 어떻게 해서 나왔나 하면요, 물을 이제 끓입니다. 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식혀요. 식힌 물에다가 금붕어를 집어넣으면요, 고기가 비실비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끓이면 안 된다, 생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물을 끓여서 드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물을 끓일 때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물을 드시라 그러면 도저히 맛이 없었어, 물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물 맛이 없어서 물을 못 먹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물 맛이 없어서 나는 절대로 물을 못 먹겠다고 얘기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끓일 때 뭘 집어넣느냐, 현미를 넣어서 끓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현미. 자, 현미를 넣어서 물을 살짝 끓여서 그 현미를 다시 걸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미 넣어서 끓인 물을 그냥 두게 되면 현미가 퉁퉁 불어가지고 누룽지같이 되니까 말이죠. 걸러내버리고, 걸러내게 되면 물이 아주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그 노란색의 물을 식힙니다. 식히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좀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이런 큰 양푼이 같은 데에서 물 한번 주르륵 붓는 거죠. 주전자 같은 데서 물 한번 주르륵 붓게 되면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낙차가 되면서 작은 방울이 만들어지면서 공기 중에 있는 물들이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산소, 용존산소 양만큼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물은 어떻게 해요? 현미를 넣어서 끓여서 식혀서 그 다음에 폭포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폭포수를 만들어서 먹으면 물맛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물 맛이 맛있을 수가 없고요. 더 재밌는 것은 그때 색깔이 있죠, 그죠? 현미가 넣어서 우려서 먹는 그 색깔이 있죠. 그 색깔이 소변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다가 그 색깔보다 짙으면 물 먹고, 그 색깔보다 또 옅으면 물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그 소변 색깔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물맛이 없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해서 꼭 저는 가장 간단한 정수기를 통한 물을 현미를 넣어서 끓여서 식혀서 폭포수를 만들어서 물을 한번 드셔보시라,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물을 뜨거운 물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차가운 물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체의 온도는 말이죠 36.5도를 유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은 약 37, 8, 9도 이렇게 좀 뜨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가운 물을 먹게 되면 어차피 그 차가운 물을 우리 체온이 다시 뒷받침을 해서 물을 다시 체온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따라서 매우 뜨거운 날, 더운 날 물 한 잔, 차가운 물, 얼음물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차가운 물을 먹게 되면 물이 내려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추운 날도 말이죠, 이 추운 겨울날도 오들오들 떨면서 그 얼음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차가운 물, 얼음물 한 잔 먹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추운 날까지 습관이 돼서 찬물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물의 온도를 좀 높여서, 가장 좋은 물은 손가락을 넣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우리 인체의 온도하고 체온하고 유사한 물이 가장 좋은 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 이제 이 탄산수를 많이 먹잖아요. 탄산수, 여러분 물에 탄산수는 거기 이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이제 입속 안에서 이산화탄소 버블이 막 이렇게 방울이 만들어지면서 입안에 뭔가 신선감이 만들어지는 것이 탄산수예요. 그래서 뭐 입이 텁텁하다든지 뭐 그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탄산수를 한두 잔 먹는 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탄산수를 계속 탄산수만 먹는 사람들도 조금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이산화탄소만 녹아 있으면요 물이 써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다가 과일 향이라든지 단맛을 좀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는 물이라 그러지 않고 그건 뭐라 그러죠? 음료라고 얘기합니다. 음료. 여러분들이 차를 먹는 사람은 또 말이죠. 교수님 물 대신에 녹차를 먹어도 됩니까? 또는 교수님 물 대신에 커피를 먹어도 됩니까? 둥글레차를 먹어도 됩니까? 결명차를 먹어도 됩니까? 옥수수차를 먹어도 됩니까?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자, 결론은 녹차는 녹차같이 드십시오. 차는 차같이, 물은 물같이 드셔야 되는데 지금은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하고 있어요. 탄산수는 탄산수같이 음료를 즐기십시오. 탄산수는 절대로 물이 아니에요. 둥글레차는 둥글레차예요. 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둥글레차를 먹든 커피를 먹든 또는 뭘 먹든지 간에 항상 자기의 물의 양이 적절한지 하지 않는지는 소변의 색깔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끓여 드시면서 몸에 좋다고 해서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요. 버섯도 집어넣고, 뭐 상황버섯도 집어넣고, 영재버섯 집어넣고,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또는 여성들이 말이죠. 한때는 옥수수 수염차, 다이어트에 좋다고 옥수수 수염차. 자, 옥수수 수염이나 그런 것들은 다 한약재입니다. 한약재. 여러분, 한약재와 음식의 차이는 뭐냐면은 한약재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차는 차같이 소량을 먹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고 또는 여러 가지 종류를 막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만든 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차는 차같이 작게 드시고 물은 그 소변 색깔을 보고죠. 자기 몸에 맞는 적정량의 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 물 먹는 부분은 습관을 들이셔야 되거든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이 습관은 평소에 자기 가정에서 생활 패턴에서 이걸 습관을 시켜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에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 한 잔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물 한 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면역력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되는데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한테서 가장 약한 부분의 질병이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 한 잔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 열고 아내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고요?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얘기한 대로 3, 2, 1 방법으로 물을 먹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당신 멋쟁이야.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그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지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의 바닥에 물천지가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 또는 요즘 겨울철 같을 때 동파가 되어서 물이 나서 거기서 막 물이 막 번져서 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물걸레를 갖고서 어떻게 바닥에 물을 빨리 닦아내야 되겠죠. 왜? 그 정도면은 옆방으로 물이 넘쳐서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인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증상은 바로 치료를 해줘야 돼요. 왜? 증상이 악화되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뭐예요? 그 화장실에 물이 넘치는 원인이 뭐예요? 수도꼭지에 고장이 났고 수도꼭지가 동파가 됐어요.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물도 증상도 치료해야 되지만서도 원인 치료를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죠. 수도꼭지를 갈아줘야 되죠.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 치료도 해줘야 되지만서도 원인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인체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치료만 관심이 있어요. 치료만. 물이 부족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데 질병 나타난 현상, 변비를 해결하려고 변비약만 추구라고 먹고 변비 치료만 추구라고 합니다. 그죠?
변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왜? 치료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변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관장도 해보고 또는 뭐 약도 먹어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데, 물론 변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그 중에 만약에 물이 부족해서 변비가 됐다면은 치료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괴로우니까 치료를 해야 되지만 뭐예요? 물이 부족해서 변비가 생긴 원인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증상을 치료할 때는 원인 치료도 동시에 같이 해야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기본을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물 얘기를 계속 하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슨 신비한 물들, 뭐 암 환자가 먹으면 낫는다는 물, 또는 스티브 잡스가 먹었다는 물, 별의별 종류의 기능수를 다 얘기하는데 물은 그냥 물입니다. 너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물은 물이니까 내가 그동안에 먹었던 물 또는 부족했던 물을 채우는 쪽으로, 또 물 먹는 습관을 기르는 쪽으로 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마 생활을 바꾸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달 이내에도 엄청난 효과를 보실 겁니다. 제가 이 물 강의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제가 얘기한 대로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이 저한테 그 연락을 주셨어요. 교수님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 못했던 것들 물 먹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요. 면역력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시작이 물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물 한 잔으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